안녕하세요. 오늘 벌써 8시가 되었습니다. 오늘 4월 이 하지가 2달밖에 안 남은 이제 정말 여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5시부터 벌써 환하게 동이 트고 또 이 사방에 정말 꽃들이 가득합니다. 오늘 저희가 하려고 하는 책은 재테크 주제로 하는 책인데요. 정말로 유명했던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 라는 책의 10만 부 돌파 기념으로 이제 나온 책입니다. 실제로 이 책이 나왔던 것은 2019년이라서 지금이랑은 제도도 많이 틀리고 이 정책이 많이 달라져서 여기 있는 대로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내가 이렇게 어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도대체 무엇을 놓치고 있었었는지를 알아간 것이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책에서 꼭 나는 지금 돈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지금 내 커리어를 쌓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 내가 이 그림을 그리든 음악을 하든 연기를 하든 아니면 내 어떤 프로페셔널한 공부를 하던 나는 지금 그게 중요한 거지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인생에도 다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지금 꼭 지금 당장 여기 책대로 이렇게 아파트를 사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안에서 주는 많은 인사이트가 꼭 이 부동산을 떠나서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면 항상 내 주변에 최고로 되는 최고의 사람들과 만나야 되고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야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무언가를 내어주어야 한다는 그런 이 인생의 아주 기본적인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기 좋은 책이기 때문에 아마도 10만 부가 팔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때까지 다들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것이 최고의 꿈이고 그래서 그거를 다 이루고 나면 정말 내 이제 인생에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싶은데 거기서부터 또 이제 내가 성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거에 있어서 사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삶의 무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가 항상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다는 생각에서 돈에 대해서 너무 쓸데없이 초연한 척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위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럼 나는 도대체 돈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하고 막연할 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던 책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됐던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아가는 거, 또 지금은 이거와 다르다고 해도 또 이 안에 많은 또 좋은 책들과 좋은 어떤 SNS 블로그나 카페, 네이버 카페 이런 것들을 많이 소개해주고 있어서 거기서도 지금에 맞는 업데이트한 그런 이 지식을 같이 알고 거기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또 같이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배우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얼마 전에 유명했던 책도 있고 서울의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처럼 대부분 사람들이 그 정도면 정말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돈을 소비하는 데만 썼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내가 내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거에서 또 노후를 떠나 태어나 보니 아빠가 나를 믿고 어떻게 살아갈 우리 딸 아들을 위해서 나는 또 무엇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총 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본인의 어떤 사람들이 또 너무 막연한 말이라고 할까봐 이 2장에서는 본인이 정말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느 아파트를 샀었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잘 쓰여져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 처음 읽으실 때 이 6장서부터 맨 마지막 장서부터 읽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맨 마지막 장에 정말로 내가 돈 그릇을 어떻게 사람이 왜 그릇대로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그릇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인가 할 때 돈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는 일단 돈에 대한 생각이 자기 편견을 벗어나야 다 잘 사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고 나는 본래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삶이고 이렇게 하는 자기
어떤 정신 승리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돈이란 무엇이고 내가 왜 돈을 벌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 일론 머스크처럼 그렇게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인 사람도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성찰을 먼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6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6장을 먼저 오히려 보면서 내가 왜 이런 세상을 공부해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보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뭐 집값은 거품이다. 이건 다 이 나쁜 사람들이 뭐 주택을 점거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실제로 정말로 공부를 잘 해보면 세상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를 나만 이제 다른 일을 하느라 몰랐던 거라서 이제는 다른 일에 힘쓰며 살았던 그 시간도 의미 있는 내 삶의 시간이었었고 이제 내가 정말 돈을 이제 삶의 무기로 장착해야 되겠다는 시점이 되었다면 또 내가 이 돈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 자체도 돈 못지않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그래서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정말로 행하라. 진짜 just do it 해서 정말로 행해야지만 무엇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투자를 정말 용돈벌이 정도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에서 또 갑자기 이제 내가 주변에 사람들은 다 뭔가 돈을 벌고 있는 것 같고 나는 뭔가 벼락거지가 된 것 같을 때 또 갑자기 조급해서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저자가 추천하는 것은 맨 처음 딱 3원칙이 있는데 처음에 관련 서적을 한 100권 정도 읽어야 된다. 하루에 최소 1권 그렇게 해서 이분은 아예 그 정신 사나울까봐 독서실에 가서 매일 읽었다고 해요. 그래서 또 회사도 굉장히 아주 살인적인 강도의 어떤 회사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회사 끝나고 이제 집에 온 시간에 이제 독서실 가서 그 서적을 읽고 또 그 투자 관련 강의를 듣고 강의에 굉장히 돈을 아끼는 사람들도 많은데 실제로 투자 강의에 가면 이제 투자 동료를 또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투자 멘토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만나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그리고 실제로 투자를 실행하라라고 하는 게 세 번째, 그리고 이 1번에서 3번을 무한 반복하라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게 내가 책을 읽는 것 자체가 나 지금 빨리 돈 벌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책 읽고 있을 땐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러면 반드시 필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돈에 대한 것, 또 세상에 대한 것을 좀 보려면 여기 책에 대한 이 참고 서적이 잘 되어 있어서 이렇게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책도 아니고 딱 적당한 숫자의 이 책들이 처음 이제 자본주의가 뭔지 돈이 뭔지에 대한 이제 책도 있고 투자의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 하는 책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그런 책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그런 책들이 굉장히 한 30-40권 정도를 이제 보여주고 있어서 이미 굉장히 우리가 이름은 너무나 잘 들어본 그런 베스트셀러도 있고 또 여기에서 처음 알게 되는 책들도 있어서 이거를 이제 읽어보시면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내가 정말 저 책을 나도 읽어보고 싶다 하는 책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거의 한 50권 정도 책이 있는데 이 책만 보셔도 뭔가 정말 이 돈과 세상에 대한 성찰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6개월 이상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거를 보겠다는 어떤 독서에 대한 거를 해서 아무리 늦어도 이틀에 한 권을 읽어 나가면서 6개월을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꾸준함이 반드시 돼야지만 갈 수 있고 하지만 나 혼자 책만 읽어서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비슷한 생각과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같은 곳을 보는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가면 좋다. 그래서 장거리 여행을 하는 철새는 혼자 나는 법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이렇게 좋은 말들도 정말 많으세요. 꼭 이 어떤 투자를 떠나서 그래서 귀하게 사람들과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귀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YG 엔터테인먼트 지원자를 하면서 거기서 했던 것도 왜 본인은 과거에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냐 해서 YG 대표가 지원자는 곁에 최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항상 일을 할 때 최고와 함께 하려고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꼭 돈을 떠나서 내가 무언가를 인생에서 이루고 싶을 때 꼭 이렇게 함께 새겨야 될 말 같고, 또 내 옆에 누가 함께 하는지가 정말로 중요하다. 세상에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아무리 뭐 에너지가 넘치고 해도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에 사람이 모여야 된다. 그래서 세상에 거의 모든 어떤 건국이나 하여간 기업을 이룰 때나 심지어는 쿠데타를 할 때도 보면 정말로 사람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이렇게 모으는 것들을 한결같이 역사책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럼 도대체 이제 내가 투자를 위해서 사람을 최고와 만나고 싶은데 그럼 최고가 내 앞에 오냐? 그런 게 아니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최고와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 최고를 어떻게 찾고, 최고들은 다 바쁠 텐데 어떻게 나랑 같이 있어줄까 하려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가진 재능이나 경험을 주변에 나누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한테만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따뜻한 말 한마디, 또 관심 있는 경청, 이런 것만으로도, 또 마음의 응원만으로도 그 사람들 충분히 좋은 사람들과 사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만나서 같은 것을 바라보고 그런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고 하는 게 좋다 하는 거고요. 여기 SNS 온라인 채널에서 네이버 카페 월급쟁이 부자들이나 또 블로그들, 아주 유명한 블로그들, 너바나의 블로그나 또 소쿨의 블로그, 또 투에이스의 절세 세금 블로그, 또 이 청약에 대한 원룡의 부동산 일지, 그리고 너와 나를 위하여 성장 스토리에서 이 저자가 하는 블로그까지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 책이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 정책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할 때 이 블로그들이나 카페들은 지금 현재도 지금 현재의 어떤 정책과 같이 가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이제 잃어야 되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선택을 하려면 결국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고, 그러면 우선순위에서 1순위가 결국 가정과 투자고, 2순위가 회사고, 3순위가 친구나 지인들이다 라고 하는데, 내가 친구도 못 만나가면서 투자 공부를 해야 되나 싶지만, 사실 먼 미래를 위해서는 내가 좀 더 단단해져야 나중에 결국 친구도 있고 이런 게 아닐까 하는 거고, 또 회사에서 인정받고 하는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하지만, 본인은 아무튼 이 저자는 그렇게 선택을 했다. 하지만 절대로 회사 일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인사 고가에서 최고점을 맞는 거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절대로 그 월급을 받는 시간 동안에는 최선의 일을 해야 하고, 안 그렇게 되면 내가 본래 직장인이었다가 이제 직장인 투자자가 되려고 하는 건데, 잘못하면 직장인 투자자 자체가 안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회사에서 최고의 성적을 내서 이제 고속 승진을 하고 임원이 되는 거는 포기할지라도 실제로 그 안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거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공부를 이제 회사 일을 하루에 10시간을 하고 또 돌아와서 이제 책을 하루에 한 권씩 읽으려면 실제로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완전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가족과 이렇게 서로 상의하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같이 평일에 저녁을 먹고 또 일요일 하루 정도는 가족과 함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서 실제로 가족과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이만 보여도 실제로는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각 이 1장서부터 6장들 끝날 때 그 각 장의 요약을 한 7, 8개 정도를 이렇게 체크해서 이렇게 아주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읽을 시간이 없다 그러면 책을 쭉 넘기시면서 소제목만 보셔도 되고, 또 그 각 챕터의 맨 끝에 있는 요약만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필로그에서 보면 인생을 주도적으로 사는 거에 있어서 보통 투자를 시작하면서 이 저자가 제일 어떤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세상에 양보했던 내 시간을 되찾아서 시간을 나를 위해서 쓰기 시작했던 것을 가장 잘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내가 투자라는 것이 단순히 돈을 떠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발견한 그런 기쁨이 정말 있었고, 그래서 투자는 정말 자기에게는 어떤 희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내가 정말 이게 내가 좋아하는 일을 정말 찾았다. 어떤 취미를 찾아서 여행을 찾아서 이렇게 세상을 헤매는 게 아니라
투자를 공부를 하면서 세상을 배우면서 본인은 오히려 훨씬 더 좋아하는 일을 즐겁게 하는 자신의 꿈을 찾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에필로그에서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와보시면 이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해서 첫 번째 장에서는 이제 자본주의 자체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인류가 살아온 이래 돈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은 적은 뭐 고대 바빌론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제 인플레를 넘어설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서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정말 신기한 거는 아무리 돈을 풀어도 인플레가 오지 않는 이유는 이제 기술의 혁신으로 모든 어떤 물건들의 가격이나 서비스의 가격들이 싸졌기 때문인데, 하지만 그 모든 어떤 물건과 서비스의 가격이 싸진 거 대비했을 때 주식과 부동산은 또 엄청나게 폭등하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어찌 보면 이제까지의 시대와 좀 다르게 정말로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제 많은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수록 노동 가치는 떨어지고 여기다가 이제 AI 로봇까지 되게 되면 점점 더 직장인의 어떤 그런 노동 가치는 떨어질 텐데, 거기서 어떻게 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실제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자기 집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그 비율이 높을 때 가장 잘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잘 사는 나라, 부국이 되는 것도 중산층의 전체 비중 중에 자기 집을 갖고 있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동산은 그냥 막연히 뭐 어떻게 되겠지, 뭐 국가에서 정책을 내서 살게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로 자기를 지키는 그런 무기를 스스로 장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은 왜 투자를 해야 되는가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막연히 뭐 그냥 자본주의는 나쁜 거, 부자는 나쁜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결국 나만 바보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정말로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인플레는 무엇인지, 그래서 왜 우리가 돈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길지도 않게 아주 짧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업의 이윤이 창출할 때도 그거를 기업과 또 정부의 세금과 그리고 이 직장 종사자들이 어떻게 그거를 가져가는지에 대해서도 알리고 있고, 또 우리가 우리나라 많은 노후 빈곤층이 세계 1위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사실 우리 윗세대 지금의 노년층 분들이 정말로 전쟁을 겪으신 분들이고, 정말 본인의 모든 것을 바쳐서 자식 세대에 다 넘겨주고 그렇게 오래 살아남을 거라고 상상을 못 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분들의 윗세대는 아무리 늦어도 60대에는 늦어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본인들도 그때쯤에는 이제 죽을 걸 생각하고 생애 그걸 하고 모든 거를 자식들한테 다 주었는데, 자식에게 이제 모든 걸 다 줬지만 이제 본인은 계속 살아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생각지 못한 상황이라서 그런 거를 보면서 나의 노후도 내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부하고 직장 취직하는 데까지만 갔다가 잘 모르고 살다가 이제 정말 결혼을 하려고 보면 그때서야 내가 이렇게 몇 년 동안 열심히 저축하고 했던 것이 이거밖에 안 되나라고 하면서 이제 많이 놀라게 되고, 이 집값이 말이 돼라고 하면서 도대체 내가 세상에 뭘 놓치고 있었던 거지, 내가 뭐 이렇게 바보도 아니고 세상 돌아가는 거 다 뉴스 들었는데 뭘 놓치고 있었나 하는 그런 거에서, 우리가 돈을 쓰는 방식 그리고 재산의 어떤 거에도 이렇게 가치를 잘 평가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산자산과 소비자산이라는 걸로 저자가 말하고 있는데, 뭐든지 사서 사는 순간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의 세상의 모든 물건들, 뭐 심지어는 자동차도 그렇죠. 그렇지만 이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또 주식이나 이런 거는 산 다음에 오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생산자산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대하는 나의 어떤 태도는 어떤가, 그리고 직장인이라는 것이 사실 이 돈에 대해서 어떤 포지션을 가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면 무조건 뭐 수전노처럼 아껴서 막 그렇게 삶의 즐거움도 없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돈을 쓰는 거를 좀 다른 생각으로 하면 되고, 돈을 그렇게
이렇게 쓰면 휘발돼 버리는 곳에 돈을 쓰지 말라는 거지. 오히려 훨씬 더 큰 돈, 몇 천만 원씩 되는 이런 돈을 실제로는 이 부동산을 사고 파는 그런 행위를 어떤 소비 행위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훨씬 더 즐겁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의 비근로소득 창출 6단계 이런 것도 해서 맨 처음에는 열심히 월급을 받고 그 다음에는 또 절약을 해서 저축을 하고 그래서 남은 종잣돈을 만들어서 그 종잣돈을 자본으로 해서 무언가 생산자산을 사는 행위 그거 자체가 이제 투자가 되고 이 앞에 4단계를 이제 계속 무한 반복하다 보면 그게 정말 시스템이 돼서 나중에는 비근로 소득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여러 개를 사서 여러 그 주식에서 어느 게 돈을 벌어줄지 모르지만 거기서 이제 그 이득이 생길 수 있는 거를 확률을 높일 수 있듯이 주식을 하나만 사면 막 벌면 크게 벌 수도 있지만 망하면 쫄딱 망할 수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저자가 말하는 거는 아파트도 뭐 이렇게 부동산도 뭐 처음에부터 큰 부동산 비싼 거를 살 수는 없지만 아주 그 갭 투자처럼 이제 비싸지 않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거에서 작은 부동산을 여러 개를 사서 그거를 모으다 보면 그 중에 많은 것들이 실제로는 물론 그 중에서 손해 보는 것도 있지만 버는 것들을 좀 더 높여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도 실제로 예금과 적금 보험도 비교하고 주식과 펀드는 또 어떤지 또 부동산은 어떤지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해주고 있는 것도 재미있고요. 의미가 있고 또 전세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밖에 없는 아주 독특한 정말 어찌 보면 민간 금융이죠. 무이자 대출인 셈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무이자 예금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돈이 크지 않아도 그 전세라고 하는 돈은 절대 뺏기지 않을 그 돈을 이용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 이후서부터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도 많은 젊은이들이 다 이렇게 이 전세를 끼고 월세부터 시작해서 사골세로 시작해서 월세로 시작해서 또 전세로 해서 더 큰 전세로 해서 이렇게 다 이 자산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인데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우리나라의 전세 시스템이 얼마나 좋은 거를 이렇게 배합하는 여러 이 글로벌 금융의 어떤 프레셔 압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전세를 점점 없애려고 하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거의 지난 10년 동안 나온 여러 정책들을 보면 사실 얼핏 보기에는 임차인을 도와주는 것 같지만 그 행간의 뜻을 읽어보면 전세 자체를 이제 거의 소멸시키려고 하는 게 있어서 전세가 없어지게 되면 사실 서양 사람들이 왜 그렇게 수익 대비 그렇게 꼬질꼬질하고 비참하게 사나를 보면 수익의 대부분을 다 월세로 내야 되고 월세 이외에는 다른 주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이 실제로 월세로 내는 그 돈을 보면 대부분의 유럽 대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또 미국의 대도시들도 이 월세가 요만한 스튜디오 하나에 기본적으로 3,400만 원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리 내가 대기업을 다니면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대기업을 다녀도 그 대기업에서 받은 월급의 거의 최소 반 이상을 그냥 매달 휘발하는 월세로 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본인의 어떤 뿌리를 내릴 수가 없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전세라는 것 아주 현명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탄탄한 이 중산층을 만들 수가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이제 점점 더 없어지고 있으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에 비해서도 상황은 많이 나빠졌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또 다 절대로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거기 안에도 다 틈새가 있고 또 세상은 돌고 돌고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 흐름을 잘 조바심 내지 말고 잘 보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자가 실제로 이제 의왕시나 이 평촌이나 이런 서울시에서 가까우면서 입지가 좋은 그런 곳에서 어떻게 내가 얼마를 주고 투자했었고 또 똑같은 거에서 저기를 살려고 했다가 이거 비슷한
분당에서 이거랑 비슷한 게 있었는데 라고 하는 개념에서 또 분당을 샀고, 또 분당을 또 사서도 굉장히 좋았지만 실제로는 생각해보면 거기서 조금 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34평형을 샀었으면 그거보다 훨씬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어떤 복귀 같은, 그때 그랬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경험을 이제 다시 복귀해보는 그런 것도 실제로 보면서 도움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살 수는 없지만 이분도 이렇게 했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저희 읽는 독자들에게 열심히 알려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입지나 그런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도대체 뭐가 입지가 좋다는 건지 뭐가 나쁘다는 건지 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보면 이제 교통이나 주변 환경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공 투자를 위해서 필요한 필수 지식을 4장에서도 얘기해 주고 있으신데요. 그래서 누구나 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냐 하는 거에서 실제로 이분이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우리 그 통신료나 보험료나 이런 거는 뭐 바꿀 수 없는 거고, 그때 놀랐던 것이 한 달에 음료값을 30만 원이나 쓰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에서 음료값만이라도 이제 줄여서 하면 좋겠다라고 했던 거고, 하지만 이게 뭐 그렇다고 너무 막 비참한 짠돌이가 되라는 게 전혀 아니고, 내가 다만 그렇게 소비재인 커피나 이런 거에서 쓰던 거를 내가 정말 더 큰 돈, 이런 정말 1,000만 원씩 이렇게 3,000만 원씩 내면서 내가 큰 이 부동산을 투자하고 또 사고 하면서 세상을 배우고 또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또 세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부동산 관련 책들에서 이렇게 보이는 것은 결국 어쩔 수 없이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실제로는 많이 좌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수도 없이 이 아파트는 계속 우상향으로 올랐지만 정말로 특이하게 한 2006년서부터 2016년까지 딱 한 10년 동안 아파트 값이 실제로 서울에서 계속 10년 내내 떨어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자 16년 이후서부터 완전히 폭등을 한 것인데, 실제로 그 10년, 불과 그렇게 아주 옛날 얘기도 아니고 2006년에서 2016년까지 10년 동안은 어떻게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아파트 값이 떨어질 수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도 이렇게 비교해 보면 결국은 이게 정책에 의해서 모든 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정책도 사실 어떤 글로벌한 어떤 부동산 투자 회사나 그런 기업의 영향과 어떤 그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우리 IMF 됐었을 때는 이제 이 서울이나 전 세계 이 주요 도시의 큰 상업 프리미엄 어떤 그 빌딩들이 큰 그 타깃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주택 시장으로도 많이 옮겨가고 또 우리나라가 점점 더 선진국에서 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택 시장도 많은 세계의 사람들이 눈독 들이고 있게 돼서 전처럼 우리끼리만 살던 그런 때와는 투자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투자 진리라는 없기 때문에 이 책에 있는 것만 그대로 또 보셔도 안 되고, 하지만 계속 세상은 바뀌고 그러면 바뀌는 거에 따라서 또 새로운 게 계속 바뀌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시대가 됐던 이게 사회주의 국가거나 그런 게 아닌 자본주의를 하는 이상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있으니까 계속 공부해 나가고 하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하지만 또 돈을 벌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주식 투자가 됐던 부동산 투자가 됐건 잃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게 중요하고, 또 잃지 않겠다는 그 원칙을 꼭 지키는다는 그 워렌 버핏의 그 원칙을 꼭 상기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파트를 살 때 제일 중요한 게 저평가다라고 이 저자는 말하고 있고, 주식에서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좋은 물건을 저평가된 상태에서 사는 것이 가장 모든 거의 핵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이제 하도 건물들이 많이 노후화돼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외곽 경기도 이 인근 신도시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때 인근 신도시도 평가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거를 잘 평가하면 누구나 조금 이제 공부를 좀 열심히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혼자서 하지 말고 남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잘
같이 공부하면서 하면 훨씬 좋을 거다. 그래서 결국 부동산 투자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투자하는 것이라서 부동산은 긴 호흡으로 이렇게 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리나라가 갑자기 망하지 않고 국력을 이렇게 유지만 해준다면 반드시 오르게 되어 있는 것이 부동산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구가 소멸되는 지방 도시라든지 이럴 때는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고 또 똑같은 서울의 도심 아파트도 2006년에서부터 2016년까지는 엄청난 이걸 했고 2016년에 아파트를 파신 분들은 팔자마자 진짜 지금 이제 2016년에 갭 투자로 전세비 끼고 아파트를 샀었으면 그때 뭐 한 3억에 만약 9억짜리 아파트를 6억 전세비 빼고 3억 주고 샀었다면 지금 그게 최소한 30억 이상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정말로 불과 10년도 되기 전에 3억을 주고 사서 30억이 되는 거를 봤던 것이 2016년에서 지금 2026년의 상황이고 2006년에서 2016년까지는 거꾸로 계속 지속적으로 10년 내내 떨어지기도 했었는데 다만 그럼 많은 정치인들이 또 뭐 그럼 내가 해서 아파트를 반값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지만 그건 결코 좋지가 않고 아파트 값이 올라야 하는 이유는 세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는 누구도 어떤 정권이 바뀌어도 그건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다만 이제 그 정책을 낼 때 이렇게 강남 아파트를 잡겠다 하는 느낌보다는 강남 아파트는 그냥 두고 강남 아파트에 준하는 좋은 어떤 신도시든 신도심이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오히려 이 강남에 몰리는 그런 수요들이 분산되면서 값이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부동산 관련 책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는 돈이 거의 없는데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조금만 그 신도시로 나가게 되면 한 뭐 아파트 값은 3억인데 전세값은 한 뭐 2억 7천 이렇게 해서 전세가가 아파트 값의 85%가 넘는 그런 것들이 꽤 없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사게 되면 사실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만 투자해도 아파트를 살 수가 있고 그때 똑같이 뭐 의왕시다 똑같이 평촌이다라고 할 때도 그 안에서 그 초등학교를 품고 있느냐 뭐 여러 가지 공원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나중에 향후의 전망이 틀려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하고 또 여기서 그런 갭 투자로 샀을 때 어떻게 하면 바로 또 임대가 나가야 되니까 전세를 계속 끼고 있어야 되니까 그럴 때 그 전세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나가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에 대한 팁도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무너지지 않고 지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이제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 통장에 그냥 현금을 쌓아놓으라는 뜻은 아니고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미리 확보해 두어야지만 한다. 이렇게 보면 주식도 그렇고 뭐 장기 보유를 못하는 거를 마치 그 보유한 사람이 뭐 이렇게 진중하지 못하고 촐싹 맞아서 이렇게 사고 팔아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사람들이 어떤 아파트를 팔거나 이 주식을 갖고 있던 거를 팔게 될 때 실제로는 그 작은 그 고정 수입이 없어서 팔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세금을 내기 위해서 그 몇십 년을 갖고 있었던 집을 팔게 된다든가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다니는 나 뭐 겨우 200만 원 받는 직장, 뭐 300만 원 받는 직장을 우습게 할 게 아니라 거기서 고정 수입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튼튼한 이 나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아주 단단한 성벽이 된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고정 수입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나의 큰 자산이 되는지 그래서 그렇게 어떤 현금을 가질 수 있을 때만이 비로소 내가 부모한테 물려받은 집이든 내가 산 집이든 내가 한번 소유했던 것을 지킬 수 있다. 사실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팔고 10배 오를 걸 또 모르고 그렇게 팔면은 바보라고 생각하지만 그때는 그 단돈 얼마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걸 팔 수밖에 없는 사업을 한다든가 이럴 때 꼭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키지 못한 사람을 어리석다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나한테도 저런 일이 똑같이 닥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그럴 때
그거를 지킬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투자 매뉴얼이라고 해서 또 5장에서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 그리고 나는 투자 중에서 어떤 게 좋은가, 나는 주식이 좋아, 나는 부동산이 좋아 라고 할 수도 있고, 이 저자는 부동산을 택한 것이고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를 택한 것이고, 또 아파트에 대해서도 아무 아파트나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제한된 그 시점에 그 돈에서 어떤 아파트를 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고, 거기서 어떻게 그 가격이 상승할 것인지 또 그냥 상승하지 않을 것인지를 알아보는 어떤 안목, 그리고 주변의 전세가율하고 가격을 보는 어떤 거에서 여기 그 호갱노노 같은 앱이라든지 또 이 조인스 중앙일보에서 하는 조인스 부동산 부동산 랜드 조인스 랜드 부동산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과 같이 여기를 보면 같이 또 서로 전세 비율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알아볼 수 있는 어디부터 공부해야 되지 하는 막막함에서 여기서 어떤 사이트나 어떤 앱이나 이런 거를 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꼭 이분은 이런 소형 아파트들을 이제 갭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 또 때로는 경매가 또 인생의 인연처럼 오기도 하고, 또 똑같은 걸 샀더라도 세금을 어떻게 절세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재테크 분야를 하나하나 이제 알아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으세요. 그리고 하지만 내가 어떤 재테크를 공부하는 거는 사실 꼭 돈을 떠나서 세상이 이렇게 변해 왔었구나, 세상이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아는 세상을 보는 그 안목을 갖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고, 하지만 내가 지금 나는 지금 미술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내가 지금 의사가 돼야 되고, 어떤 노무사를 해야 되고, 내가 내 프로페셔널에서 내가 어떤 그 성취를 꼭 해야 되는 그 시점에는 또 돈을 내려놓고 내가 이뤄야 되는 그 성취에 몰입하는 것이 또 훨씬 더 실제로 내 프로페셔널에 집중하는 것만큼 더 큰 종잣돈은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내 프로페셔널에 집중해야 될 때는 또 내 자기가 해야 될 그런 인생의 과제에 또 하고, 또 어느 순간 내가 좀 더 이제 돈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상황이 됐을 때 돈에 대해서 생각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재테크 책도 나랑은 관계없다고 미뤄두시거나, 아니면 또 너무 여기에만 몰입해서 인생 전체를 또 이렇게 또 밸런스를 깨지 마시고 항상 재테크에 대해서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 그리고 나의 프로페셔널, 그리고 나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도 나는 도대체 왜 돈을 벌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안다면 돈을 버는 그 과정 자체가 정말로 보람이 있고, 그 모아진 돈도 정말로 훨씬 더 가치 있게 쓰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책을 만나신 많은 분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하는 재테크 책들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앞으로 한 5년 뒤에 아주 많이 부자로 성장해 계시기를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버버해서. 그러게 신기해요. 역시 우리 멤버들이 오시는군요. 예, 재테크는 그나마 다른 테마보다는 신청자들이 꽤 있는데 안 나타난다는 거. 사람이 한 번 와보면 올 수 있는데 다들 엄두를 못 내는 것 같아요. 그럴게요. 그러면 잠시 커피 마시고 5분 있다 다시 시작할까요?
중국산이요. 중국산이다. 창문을 좀 열면은 에어컨을 키가 거기 좀 너무 나만 어디서 뭐 말씀을 보면 잘 안될 수 매번 그 재테크 때 오시던 분이 안 오시면서 아쉬운 그 여자 맞다. 아 맞아요. 그 젊은 분 있었는데. 그래서 막 그 부동산 아시나?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 그걸 계속 할까 말까 또 고민하고 계시나요? 최근에. 네, 우리 이렇게가 단단해지고 있으면 또 사람들이 와서 아 여기 단단하구나 하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사실은 너무 낯설기도 하고 너무 막 내가 이런 걸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구나 싶기도 한데 뭐 후회도 소용없는 또 하지만 또 인생의 삽질을 하면서 또 배운 것도 많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뭐 재테크 책을 이렇게 하면서 아무튼 뭐 경매든 뭐 이런 것들 추천으로 넣으려고 하니까 한번 아시는 거는 리바인드하는 강의에서 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거는 또 들어본 거고 재밌었어요. 저는 이분 강의를 들었었거든요. 듣고 정말 유명한 실가잖아요. 시 강의 듣고 매매까지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너무 그 약간 별명이 나긋나긋 콘텐츠도 있으면 되게 나긋나긋 가르치시는 유튜브도 하신다고 네, 유튜브 80만 아 진짜요? 오히려 제가 그냥 그게 더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도 10만 보면 인생만 해도 얼마야. 결국은 나눠주려고 하는 좋은 마음이 다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꽁꽁 숨기려고 그러면 결국 다 손가락 사이로 떨어져요. 강의 들으러 가면 유명해요. 많이 오잖아요. 엄청 많아요. 전 진짜 사람이 그 여의도에서 할 때그 홀을 빌려서요. 홀을 빌려가지고 하는데 늦게 오면은 다 뒤에 서서 보시고 그랬거든요. 저 대학교도 그렇게 열심히 안 다녔는데 막 그분 강의 때 맨 앞에 앉으려고 막 10시인데 막 8시까지 다 서 있고 막 맞아요. 저도 이 재테크 책들을 선정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테크닉적인 것보다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이거를 하고 그 하여간 수요가 이 지식을 배우려고 하는 수요가 어마어마하구나. 그러니까 그 재테크 관련 유튜브 채널들이 다 기본 100만이 넘잖아요. 그분들이 다 좋은 뜻으로는 이제 자기 방법을 그야말로 까고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그 한 끗 차이인데 이렇게 뭐 내가 한 거 모르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과 알려주려고 하는 사람은 딱 그 느끼거든요. 들으면서 느껴지잖아요. 그런 차이가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스타일에 맞게 뭐 주식이 좋은 사람, 부동산이 좋은 사람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생각 부동산이 자꾸 제재가 너무 많아져서 초반에 제목 봤을 때 100% 부동산 얘기만 있을 줄 약간 예측을 못했어요. 저도 주식에 대해 줄 알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정도. 저희 이책 선정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타고타고 해서 부동산 관련 책들을 이렇게 읽으니까 그 전에 그냥 띄엄띄엄 읽었던 본만 책들하고 또 다르게 정말 진짜 그야말로 선배들의 세계관 경매면 경매, 뭐 갭투자면 갭투자, 부동산으로 이렇게 한 사람들의 세계관 진짜 재밌었던 건 이게 그 이지에서 되는 그 뭐
10대, 20대 그 남녀 이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교보에는 그게 없는데 보면 좀 재밌는 게 오히려 이 부동산은 여성분들이 30대 여성이 제일 많이 있고요. 주식은 확실히 30대 남성들, 20대, 30대 남성이 많이 있고 그래서 주식하고 그러면 약간 틀린가 보다. 그 투자하고 사는 곳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도 사실 평생 한 번도 생각 못했던 건데 그런 생각부터 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투자는 투자고 내가 사는 거는 사는 거고 근데 항상 내가 살아야 될 위치와 그 부동산을 그냥 묶어놔서 생각했었는지 이거는 뭐 하나 좀 음모론 같은 것기도 하지만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 모든 정책이 하는 게 꼭 정치 성향도 물론 있고 이제 진보 성향과 보수 성향은 어느 나라나 당연히 다 다를 수밖에 없고 진보 성향은 어느 나라나 할 거 없이 진보라는 게 결국 갈아엎자잖아요. 갈아엎고 기본적으로 어느 나라나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이 본인들이 스마트 이너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구상한 걸로 이렇게 제도를 만들면 이렇게 세상이 바뀔 거라고 내가 그걸 예측 가능한 아주 스마트한 사람이라고 하는 좀 약간의 자만심들이 다 있어서 근데 그게 사실은 서양에서도 다 망한 거잖아요. 완전히 쫄딱 망한 그런 거긴 한데 사실은 지금은 사실 이제 진짜 의료 시장이나 이런 것도 전 세계가 그 글로벌 제약 회사에 의해서 이렇게 다 평정이 되듯이 사실 이 주택 시장도 사실 글로벌 부동산 니츠 어떤 그런 세력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사실 지난 한 10년 동안 갑자기 이 전세를 놓는 사람이 범죄인처럼 되면서 전세가 사기라고 하지만 전세로 사기를 당하는 사람은 전체 인구에서는 1%도 안 되거든요. 너무나 극소수가 전세 사기를 당하는 건데 그거를 온 도배로 365일을 나가면 사람들은 전세라는 게 되게 위험한 거구나 이렇게 그거이고 사실 전세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고 정말로 진짜 무이자 대출이자 무이자 예금이자 진짜로 정말로 좋은 시스템인데 이 지혜로운 거를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고 마치 비계한 후진국의 어떤 시스템인 것처럼 그 스마트인 어떤 사람들이 계속 국민을 홍보하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전세가 없어서 실제로 저도 잘은 몰랐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뭐가 서식도 많아지고 막 되게 많아지잖아요. 근데 얼핏 보면은 다 임차인을 위한 거라고 막 그걸 했는데 나중에 그거를 이제 또 임대인으로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거의 지난 10년 동안 나왔던 수많은 법들이 한결같이 이제 청년들이 전세를 얻을 수 없게 하는 이제 전세가 이제 점점 불가능한 나라가 되겠구나가 거의 한 10년 전서부터 거의 일관되게 모든 제도에서 진짜 이렇게 정말 소름이 오싹할 만큼 아주 강력한 의지로 전세라는 제도 자체를 없애고 있는 거라서 그게 참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세상에서 하나뿐이면 자랑스러운 거 아닌가. 전세가 사실은 이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약간 좀 부정적 뉘앙스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세를 살게 되면 좋은 위치에서 적은 금액으로 살 수 있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등급비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집을 살려고 하면 더 이제 밑으로 더 내려가야 되니까 이제 좀 더 오히려 계속 전세를 살게 만드는 안 좋은 면도 있다라고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전세는 사실은 되게 저렴한 주거 비용으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월세보다 확실히. 그래서 전세를 활용을 해서 사실 돈을 모을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인 건데 월세를 내면서 돈 모은다는 건 전세 살면서 돈 모으는 것보다 훨씬 완전히 다르죠. 어렵거든요. 이게 저희 다음 거에 토지가 어떻게 권력이 되었는지 전 세계를 비교한 게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집값이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월세는 지금 최근에 이렇게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 대도시 기준으로 있으면 굉장히 싸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 갑작스럽게 비싸진 이 월세조차도 전 세계로 보면 너무 싼 거예요.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데서 요만한 스튜디오, 뉴욕에서 정말 개딱지만한 진짜 얻는 고시원 같은 거를 하나 살아도 막 최소 2, 300만 원 하니까 진짜 그 고시원 같은 거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대기업에 다녀도 진짜 미국의 명문대학을 나오고 대기업을 다녀도 그 스튜디오 월세 내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야. 정말 평생 거지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더 국가에 의존하게 되고 국가에서 뭐라도 수당을 안 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죠. 사실 미국 저도 이제 뭐 조금 이렇게 공부하면서 보면 결국 어느 나라가 다 이렇게 민주주의가 좀 더 잘 되는 민주주의라는 게 꼭 좋기만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회주의나 전체주의로 안 가고 이렇게 그걸 마감해줄 수 있었던 게 작아 보이거든요. 왜 유럽이 미국보다 더 후진적이었나? 그러니까 그 1800년대, 1900년대 미국이 훨씬 잘 살았잖아요. 비교할 수 없이 잘 살고 비교할 수 없이 더 민주적인 체제가 잘 되고 미국의 지성, 유럽의 지성들이 가져가서 어떻게 세상에 이런 나라가 가능한가 이렇게 할 정도로 모든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서민이나 중산층이 잘 사니까 미국은 개척하면 자기 집이 됐잖아요. 이 유럽이나 이 동양도 말할 것도 없고 조선도 마찬가지고 근데 기본적으로 유럽, 중국 땅은 왕 거예요. 온 나라 땅은 다 왕 거고 거기서 요만큼씩 떼어서 이제 그 중요한 그 건국공신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떼어주고 일단 이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럽이고 중국이고 조선이고 할 거 없이 그냥 땅에 발붙일 곳이 없게 만들어 놓은 인류의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미국이 그거를 갑자기 이제 싹 갈아엎고 자기가 개척하면 자기가 그 땅을 가질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 헛간만 넌 크던 할 거 없이 내 집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왕도 건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 동물 같은 집에도 아마 그 집은 그 안에서 그 사람의 왕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가 비율이 미국 같은 경우도 거의 70%에 육박하고 그 200년 동안 하기 때문에 미국의 민주주의가 유럽의 민주주의하고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었던 거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런 전세 덕분에 사람들이 다 제 친구들도 다 의대 졸업한 친구들도 다 뭐 사골세로 시작하고 그것도 막 사골세 단칸방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사골세 이게 월세 집으로 시작하고 조그만 집으로 시작하고 그다음에 조그만 전세 시작해서 조금 큰 전세 시작해서 그렇게 해서 그거 끼고 아파트 사고 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다 아파트를 갖고 사는 거죠. 그게 불과 2016년까지 진짜 가능했었다고 진짜 제 직원들도 그렇게 됐었는데 지난 10년 사이가 갑자기 그런 거에 어떤 정부의 의지도 있지만 세계적인 압력도 사실 무시할 수 없는 큰 숨은 백그라운드라서 참 진짜 안타까운 것 같아요. 지금 또 보면 국민 청년 임대주택이니 뭐 시니어 임대주택이니 하는 게 사실 절대 싸지가 않고 결국은 임대 주체를 민간이 하느냐 개인이 오피스텔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거를 하느냐 아니면 그 소유가 정부이냐에 따른 거지. 근데 전에는 정부가 그렇게 거대한 자산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매우 상식적으로 그러면 공산주의 국가랑 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걸 다 민간에게 이걸 해서 민간이 임대를 하니까 당연히 시장에 풀린 매물이 많으니까 월세도 떨어지고 전세도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를 만약에 국가가 통제하면 어느 정도만 올린다 그러면 한이 없고 그 러시아도 제가 봤던 거는 제일 끔찍했던 게 뭐 포로수용소 이런 것도 다 끔찍했는데 일반인들가 뭐 정치 한국에서 포로수용소까지 정치 수용소까지 안 하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게 그러니까 러시아나 공산주의 국가는 내가 어떤 걸로 해서 일자리를 잃잖아요. 그러면 일자리를 잃는 순간 자기가 사는 집에서 나가야 돼. 왜냐면 자기 사는 집이 이게 이 신발 공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사는 기숙사 같은 아파트고 이게 뭐 여기 뭐 무슨 라디오 공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숙소가 있기 때문에 다 숙소를 불안해 주는 거잖아요. 잠시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 사람들은 되게 놀고 먹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 사실 더 피말리면서 일한다고. 왜냐면 잘리면 안 되거든요. 잘리면 어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인간의 생존을 완전히 뿌리부터 바들바들 떨리게 하는 건지. 우리는 정 안 되면 저 길거리 가서 노숙이라도 하면 되죠. 노숙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진짜로 이 민주주의에 정말 좋은 점. 우리 노숙해도 노숙 끌고 가잖아요. 또 노숙 끌고 가면 더 좋은 시설에 앉혀주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그 사회주의 국가들은 노숙 자체가 이게 안 되거든요. 노숙은 엄청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러시아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내가 그 뭐 성냥 공장을 다니든 어디 공장을 다니든 거기서 잘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실업률이만 걱정이라 그러지만 우리는 정말 민주주의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직업을 안 가질 자유가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우리는 실업률 큰일 났다 그랬지만 이 실업이 가능하다는 상황이 인간에게 이 호모사피엔스한테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러시아를 찬양하고 러시아가 사상의 조국이잖아요. 그래서 러시아를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사실 러시아에 가서 그 사람들의 말로도 처음에는 뭐 친하게 지내고 막 뭐 사상의 그 어떤 아버지들처럼 막 이렇게 했지만 그 사람들이 진짜 실제 상황은 거기서 안 잘리기 위해서 정말 온 인생을 정말 24시간 후달리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거라서 우리가 그래서 자본주의고 마치 무슨 나쁜 부정적인 것처럼 하지만 자본주의는 그냥 산업혁명 이후로 큰 돈이 생길 수 있는 게 인류 역사에 처음으로 생겨서 큰 돈이라는 뜻이라는 것뿐이고 사실 인간이 자기 이익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는 만년 전부터 똑같은 거잖아요. 그게 지금 다 되는 거라서 그거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가 오래 못 가는 이유가 그 사람들의 그 프레셔를 더 이상 못 버티는, 그러니까 삶의 뿌리가 없으니까. 내가 조선시대에도 자기 땅을 가질 수가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그 백성들이 그 겪는 어떤 삶의 뿌리채 언제 어떻게 파뿌리처럼 뽑혀서 어디를 내 동생이 찾을지 모르는 거라서 그런 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공부를 하고 부동산을 아무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는 진짜로 젊은 사람들 특별히 진짜 중요한 진짜 결국 이 지구라는 땅에서 내가 발을 내가 내딛고 있어도 누구에게나 쫓겨나지 않고 뭐 옛날에는 그게 무조건 땅이었었고 지금은 이제 도시화되고 건물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게 자기 집이라는 걸로 바뀐 것뿐이고 정말로 부동산 공부는 젊었을 때 진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집 사지 말고 그거 하라고 하지만 꼭 그렇진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간 작은 집을 사고 그래서 주거비를 안 들리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그 다음에 더 추가에 부동산을 사는 투자를 하든 주식을 투자하든 본인의 사업을 해나가든 그런 것도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부동산 관련 생각 그러니까 졸지에 너무 많이 읽게 되면서 그러기는 했던 것 같아요. 에어컨 좀 킬 수 있을까? 어땠어요 그 월부는? 월부는 강의 그리고 하신 거지. 전반적으로 다 그 하신 거예요. 여러 패키지를 하신 거예요? 강의도 강의는 이제 24년도에 제가 21년도에 오피스텔을 살까? 약간 이 생각을 했었어요. 월세 네, 월세 수익을 좀 내고 싶어가지고 오피스텔을 살까 해서 그때 여의도에 한창 브라이튼인가? 되게 좀 아무튼 프리미엄 오피스텔이 나왔고 그 근처에 사실 마땅히 제가 느끼기에 제 친구가 여의도 증권사 다니는데 너무 오래된 아파트들만 있어서 좀 불편하다. 그래서 마포에 좀 그런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는 친구들이 여의도로 출근을 많이 한다. 그래서 이런 오피스텔이 생기면 여기에 대한 수요가 엄청 많아질 거다 이런 얘기 해주니까 또 약간 꿀꿀해가지고 이거 살까 이러면서 이제 그때 공부를 좀
관심을 갖게 됐고 부동산에. 근데 결론은 안 샀어요. 많이 고민하다. 근데 안 사게 되기 잘했다고 생각이 너무 잘 들었고, 네. 그래서 이 책에서 나오듯이 이제 오피스텔이랑 아파트 투자에 대한 비교가 나오는데, 그냥 오피스텔 투자했으면 그냥 월세만 받았을 텐데 그 감가상각이 되게 큰 곳이다 보니까 차라리 아파트가 좀 더 장기적으로 나았겠구나라고 그때 진짜 천만다행이다 생각을 하게 됐었고, 그 24년도에 제가 아기 출산하고 그 신생아 특례 대출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잘 기억하세요. 그게 좀 약간 또 기회 대출을 또 저렴하게 받을 수 있고 하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때 집을 사자. 저도 약간 그 전세로 집을 갖고 있거나 혹은 월세로 전환해서 그 돈으로 이제 주식 투자를 하거나 다른 투자를 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집이라는 게 어느 정도 아기가 태어나니 갑자기 안정을 조금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이제 수업을 좀 들으려고 이제 너나이 이분을 만나서 이제 책 강의도 듣고 온라인 강의도 듣고 좀 책도 보고 막 이러면서 고 발품을 좀 많이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잃지 않기 위해서는 기준이라는 게 되게 필요하고 그 기준을 이제 세우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제가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집을 구하겠다고 마음 먹으니까 사람이 이제 모든 게 다 집밖에 안 보거든요. 그때는. 근데 갑자기 제가 살려고 하니까 집이 다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약간 조바심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예를 들어 1층이 아파트 1층이 사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사실 근데 그 가격이 딱 맞으니까 1층을 타협해야 되나? 1층을 사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산 가치이기 때문에 누군가 또 팔아야 될 때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당장에 이제 불안하니까 그걸 사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다시 기준을 보고 팔 때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팔 때는 1층이 또 되게 이제 잘 안 팔려요. 프리미엄이 안 붙잖아요. 안 팔리고 뭐 아무튼 좀 그런 것들 생각하면 다시 좀 더 참고 찾아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1층을 산다고 하면 가격이 좀 정해져 있었거든요. 저는 무조건 8억이면 사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놓고, 근데 이제 거기는 8억 2,500. 절대 죽어도 2,500은 안 깎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집값이 오르는 세여가지고 저한테 되게 불리한 협상이 잘 안 되는 거였어가지고 그래서 막 되게 다른 집들도 막 알아보고 약간 그 지역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급지라고 하는 거, 급지가 좋은 데를 제가 찾으려고 했는데 급지는 타협을 했어요. 왜냐면 아무리 영등포구가 좋은 급지라고 2급지거든요. 근데 강남 다음으로 강남이 1급이고 2급이 이제 그 영등포가 들어갔고 한데 그 영등포에서도 제가 살 수 있는 지역이 약간 신도림 그 번화가 쪽이 아니라 구시가지 같은 쪽인데 거기는 아무리 2급지여도 좀 그 상승세도 너무 오르지도 않고 그래서 오히려 또 신시가지가 가까이 있다 보면 더 비교돼서 더 잘 매물이 안 빠지기도 하겠다 뭐 이런 식의 판단하면서 이제 2급을 포기하고 이제 3급으로 급을 내려서 이제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겨울철이었는데 막 너무 춥고 이 땅에 내가 살 집이 이렇게 없다니 이러면서 되게 계속 막 우울해하면서 막 그렇게 보다가 그 집을 어쨌든 계속 보다가 딱 3개월 봤을 때에 괜찮은 집이 딱 그 어떤 이제 급매였는데 제가 그거를 딱 발견한 거예요. 그 가고 싶었던 데를. 그래서 바로 부동산 연락해가지고 그날 보겠다 해서 그날 바로 가계약 걸고 못했어.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집이 그 아드님이 사업을 하셔가지고 사업장이 이제 화성시인데 그쪽으로 이제 이사를 가자라고 갑자기 결정이 내려졌고 이분들도 그냥 그날 뭐 그 시세 맞춰가지고 9억 2,500 이렇게 아파트를 올려놨는데 이제 제가 그거 보겠다 일단 컨디션 보겠다 해서 가서 보고 되게 오래된 거예요. 인테리어가 전혀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걸로 인테리어 너무 안 되어 있어서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막 이러면서 애기도 막 있고 막 이러면서 애기 들어가지 않았죠. 애기도 너무 어리고 막 이러면서 막 그
어머님한테 한 80세 가까이 되신 노모한테요. 제가 막, 저 어떻게 부엌이 안 될까요? 그래가지고 막 겨우 이렇게 사정해갖고 이제 하게 됐는데 그때 그 부동산 사장님도 되게 노련미가 있는 분이어가지고 부엌이면 딱 좋게 딱 서로 깔끔하거나 이러면서 막 이렇게 푸시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그렇게 집을 이렇게 사게 됐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고 실전 경험을 한번 쌓고 이제 또 다음번에 이제 우리가 가고 싶은 이제 급지로 집을 어디를 가고 싶다는 걸 세우긴 했는데 남편하고 점점 더 올라가서 또 집값이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 사업으로 대박을 내서 네네. 특별하게 홍보를 할수 있어요. 네네 맞아요. 그렇게 세상의 돈은 어떻게 요청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되게 더 이 책이 되게 숨을 익혔던 게 약간 저도 경험을 한번 해보니까 이 사람의 말투나 이분이 그냥 강의 때 했던 말 그대로 다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강의 때 들었던 게 그대로 나오네 이러면서 주변에 책 진짜 좀 30대 후배들 보면 집 진짜 많이 사요. 최근에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 주변에 집을 많이 사냐고 했더니 자기 알아서 다 샀대.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왜 그러냐고 제가 이제 얘기는 하거든요. 전세가 없다. 전세가 없다. 이게 이제 자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규주 보니까 이제 전세 만기가 언젠가는 도래하고 이제 사직을 보다 보니까 진짜 전세가 없으니까 이제 좀 현실감이 많이 왔나 봐요. 그러더니 알아보더니 조금 이제 매적을 해서 밑으로 내려가지만 샀더라고요. 걔가 사니까 무슨 도미노처럼 사셨다고요? 이런 분이 다 사는 거야. 그래. 그거 사면 또 사고 한 명 또 남자애인데 이제 결혼 내년에 하는데 사고 하니까 이제 더 사람들이 막 무슨 붐이 일어나듯이 막 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보면은 이게 그런 식으로 한 채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 돈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갈아타기가 되더라고요. 그 집 없이 해가지고 갑자기 한줄 사는 경우는 진짜 사업에서 대박 나거나 그러지 않고서는 사실은 현실 세계에서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근데 이제 쭉 우주택으로 열심히 주식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대박 나고 해가지고 막 딱 간다. 이거는 좀 조건이 너무 많으니까 맞아. 이런 조건들의 그 전체를 엔드 개념을 가지고 이제 확률이 급격히 낮아지다 보니까 제일 확률 높은 케이스는 뭔가 자기가 현재 가능한 범위 안에서의 그 투자도 지금 사실 되는 데도 있거든요. 안 되지 않거든요. 뭐 안양시 마랑군가 거기도 사실 갭 투자가 돼요. 갭 투자가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갭 투자를 하는 방식은 자기가 직접 실거주 대출 많이 이렇게 가지고 하는 방식 비교한 다음에 선택을 해서 좀 갚아나가다가 집값이 떨어질 때 이렇게 갈아타기가 잘 되잖아요. 제 친구도 그때 2022년 겨울이었던가 한번 이제 꺾였었을 때 이제 마포에서 은하로 갈아탔거든요. 이제 계속 보고 있고 막 하다가 꺾일 때 되니까 이제 저기 은만 좀 더 많이 빠지니까 더 많이 빠지고 하니까 이제 자기가 점프하니까 단 거지. 점프하니까 다 가지고 갈아탄 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갈아타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에 주인 와이프 후배인데 이제 뭐 저희 집 놀러 와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얘기를 했는데 용인에 집이 있었던 거예요. 25평짜리. 근데 이제 여자분 추진력이 짱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샀어요 집을? 그냥 돌아다니다가 부동산 있길래 같이 들어갔대. 그 자리에서 무슨 어떤 마인드면 저렇게 되는 건지 좀 약간 평소에 특이해서 정보를 다 이렇게 네. 있어서 이런 생활하고 딱 네. 되는 거 아닐까요? 맞아. 완전 선수 아니 전혀 몰라요. 그거 얘기 너무 들어보면 무서워요. 전혀 몰라. 선무당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데 그냥 가가지고 얘기 들으면 풀려서 산 건지 어쩌고 이거 사버린 거야. 그럼 빨리 파셔라. 빨리 파시고 나서 서울로 오셔라. 그랬더니 그 주에 팔고 와 그래. 그 사람은 대단하더라고. 그 주에 팔고 왔어. 얘기 듣고 나서 오셔라. 신혼부부가 와서 샀대요. 그 주에 팔아버리고 바로 사더라고.
용인의 기름의 라클라시아를 샀는데 네, 금매로 잡아. 안녕하세요. 오늘 벌써 8시가 되었습니다. 오늘 4월 이 하지가 2달밖에 안 남은 이제 정말 여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5시부터 벌써 환하게 동이 트고 또 이 사방에 정말 꽃들이 가득합니다. 오늘 저희가 하려고 하는 책은 재테크 주제로 하는 책인데요. 정말로 유명했던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라는 책의 10만 부 돌파 기념으로 이제 나온 책입니다. 실제로 이 책이 나왔던 것은 2019년이라서 지금이랑은 제도도 많이 틀리고 이 정책이 많이 달라져서 여기 있는 대로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내가 이렇게 그 어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도대체 무엇을 놓치고 있었었는지를 알아간 것이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책에서 꼭 나는 지금 돈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지금 내 커리어를 쌓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 내가 이 그림을 그리든 음악을 하든 연기를 하든 아니면 내 어떤 그 프로페셔널한 공부를 하던 나는 지금 그게 중요한 거지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인생에도 다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지금 꼭 지금 당장 여기 책대로 이렇게 아파트를 사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안에서 주는 많은 인사이트가 꼭 이 부동산을 떠나서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면 항상 내 주변에 최고로 되는 최고의 사람들과 만나야 되고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야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무언가를 내어주어야 한다는 그런 이 인생의 아주 기본적인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기 좋은 책이기 때문에 아마도 10만 부가 팔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때까지 다들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것이 최고의 꿈이고 그래서 그거를 다 이루고 나면 정말 내 이제 인생에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싶은데 거기서부터 또 이제 내가 성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거에 있어서 사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삶의 무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가 항상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다는 생각에서 돈에 대해서 너무 쓸데없이 초연한 척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위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럼 나는 도대체 돈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하고 막연할 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던 책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됐던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아가는 거 또 지금은 이거와 다르다고 해도 또 이 안에 많은 또 좋은 책들과 좋은 어떤 SNS 블로그나 카페 네이버 카페 이런 것들을 많이 소개해주고 있어서 거기서도 지금에 맞는 업데이트한 그런 이 지식을 같이 알고 거기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또 같이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배우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얼마 전에 유명했던 책도 있고 서울의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처럼 대부분 사람들이 그 정도면 정말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돈을 소비하는 데만 썼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내가 내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거에서 또 노후를 떠나 태어나 보니 아빠가 나를 믿고 어떻게 살아갈 우리 딸 아들을 위해서 나는 또 무엇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총 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본인의 어떤 사람들이 또 너무 막연한 말이라고 할까봐 이 2장에서는 본인이 정말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느 아파트를 샀었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잘 쓰여져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 처음 읽으실 때 이 6장서부터 맨 마지막 장서부터 읽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맨 마지막 장에 정말로 내가 돈 그릇을 어떻게 사람이 왜 그릇대로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그릇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인가 할 때 돈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는 일단 돈에 대한 생각이 자기 편견을 벗어나야 뭐 다 잘 사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고 뭐 나는 본래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그 좋은 삶이고 이렇게 하는 자기 어떤 정신 승리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돈이란 무엇이고 내가 왜 돈을 벌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 일론 머스크처럼 그렇게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인 사람도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성찰을 먼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6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6장을 먼저 오히려 보면서 내가 왜 이런 세상을 공부해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보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뭐 집값은 거품이다. 이건 다 이 나쁜 사람들이 뭐 주택을 점거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실제로 정말로 공부를 잘 해보면 세상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를 나만 이제 다른 일을 하느라 몰랐던 거라서 이제는 다른 일에 힘쓰며 살았던 그 시간도 의미 있는 내 삶의 시간이었었고 이제 내가 정말 돈을 이제 삶의 무기로 장착해야 되겠다는 시점이 되었다면 또 내가 이 돈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 자체도 돈 못지않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그래서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정말로 행하라. 진짜 just do it 해서 정말로 행해야지만 무엇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투자를 정말 용돈벌이 정도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에서 또 갑자기 이제 내가 주변에 사람들은 다 뭔가 돈을 벌고 있는 것 같고 나는 뭔가 벼락거지가 된 것 같을 때 또 갑자기 조급해서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저자가 추천하는 것은 맨 처음 딱 3원칙이 있는데 처음에 관련 서적을 한 100권 정도 읽어야 된다. 하루에 최소 1권 그렇게 해서 이분은 아예 그 정신 사나울까봐 독서실에 가서 매일 읽었다고 해요. 그래서 또 회사도 굉장히 아주 살인적인 강도의 어떤 회사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회사 끝나고 이제 집에 온 시간에 이제 독서실 가서 그 서적을 읽고 또 그 투자 관련 강의를 듣고 강의에 굉장히 돈을 아끼는 사람들도 많은데 실제로 투자 강의에 가면 이제 투자 동료를 또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투자 멘토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만나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그리고 실제로 투자를 실행하라라고 하는 게 세 번째, 그리고 이 1번에서 3번을 무한 반복하라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게 내가 책을 읽는 것 자체가 나 지금 빨리 돈 벌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책 읽고 있을 땐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러면 반드시 필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돈에 대한 것, 또 세상에 대한 것을 좀 보려면 여기 책에 대한 이 참고 서적이 잘 되어 있어서 이렇게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책도 아니고 딱 적당한 숫자의 이 책들이 처음 이제 자본주의가 뭔지 돈이 뭔지에 대한 이제 책도 있고 투자의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 하는 책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그런 책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그런 책들이 굉장히 한 30-40권 정도를 이제 보여주고 있어서 이미 굉장히 우리가 이름은 너무나 잘 들어본 그런 베스트셀러도 있고 또 여기에서 처음 알게 되는 책들도 있어서 이거를 이제 읽어보시면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내가 정말 저 책을 나도 읽어보고 싶다 하는 책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거의 한 50권 정도 책이 있는데 이 책만 보셔도
뭔가 정말 이 돈과 세상에 대한 성찰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6개월 이상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거를 보겠다는 어떤 독서에 대한 거를 해서 아무리 늦어도 이틀에 한 권을 읽어 나가면서 6개월을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꾸준함이 반드시 돼야지만 갈 수 있고, 하지만 나 혼자 책만 읽어서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비슷한 생각과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같은 곳을 보는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가면 좋다. 그래서 장거리 여행을 하는 철새는 혼자 나는 법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이렇게 좋은 말들도 정말 많으세요. 꼭 이 어떤 투자를 떠나서. 그래서 귀하게 사람들과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귀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YG 그 엔터테인먼트 지원자를 하면서 거기서 했던 것도 왜 본인은 과거에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냐 해서 그 YG 대표가 지원자는 곁에 최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항상 일을 할 때 최고와 함께 하려고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꼭 돈을 떠나서 내가 무언가를 인생에서 이루고 싶을 때 꼭 이렇게 함께 새겨야 될 말 같고, 또 내 옆에 누가 함께 하는지가 정말로 중요하다. 세상에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아무리 뭐 에너지가 넘치고 해도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에 사람이 모여야 된다. 그래서 세상에 거의 모든 어떤 건국이나 하여간 기업을 이룰 때나 심지어는 쿠데타를 할 때도 보면 정말로 사람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이렇게 모으는 것들을 한결같이 역사책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럼 도대체 이제 내가 투자를 위해서 사람을 최고와 만나고 싶은데 그럼 최고가 내 앞에 오냐? 그런 게 아니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최고와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 최고를 어떻게 찾고, 최고들은 다 바쁠 텐데 어떻게 나랑 같이 있어줄까 하려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가진 재능이나 경험을 주변에 나누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한테만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따뜻한 말 한마디, 또 관심 있는 경청 이런 것만으로도, 또 마음의 응원만으로도 그 사람들 충분히 좋은 사람들과 사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만나서 같은 것을 바라보고 그런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고 하는 게 좋다 하는 거고요. 여기 SNS 온라인 채널에서 네이버 카페 월급쟁이 부자들이나 또 블로그들, 아주 유명한 블로그들, 너바나의 블로그나 또 소쿨의 블로그, 또 투에이스의 절세 세금 블로그, 또 이 청약에 대한 원룡이의 부동산 일지, 그리고 너와 나를 위하여 성장 스토리에서 이 저자가 하는 블로그까지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 책이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 정책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할 때 이 블로그들이나 카페들은 지금 현재도 지금 현재의 어떤 정책과 같이 가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이제 잃어야 되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선택을 하려면 결국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고, 그러면 우선순위에서 1순위가 결국 가정과 투자고, 2순위가 회사고, 3순위가 친구나 지인들이다 라고 하는데, 내가 친구도 못 만나가면서 투자 공부를 해야 되나 싶지만, 사실 먼 미래를 위해서는 내가 좀 더 단단해져야 나중에 결국 친구도 있고 이런 게 아닐까 하는 거고, 또 회사에서 인정받고 하는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하지만, 본인은 아무튼 이 저자는 그렇게 선택을 했다. 하지만 절대로 회사 일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인사 고가에서 최고점을 맞는 거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절대로 그 월급을 받는 시간 동안에는 최선의 일을 해야 하고, 안 그렇게 되면 내가 본래 직장인이었다가 이제 직장인 투자자가 되려고 하는 건데, 잘못하면 직장인 투자자 자체가 안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회사에서 최고의 성적을 내서 이제 고속 승진을 하고 임원이 되는 거는 포기할지라도 실제로 그 안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거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공부를 이제 회사 일을 하루에 10시간을 하고 또 돌아와서 이제 책을 하루에 한 권씩 읽으려면 실제로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완전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가족과 이렇게 서로 상의하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같이 평일에 저녁을 먹고 또 일요일 하루 정도는 가족과 함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서 실제로 가족과 이렇게
그 노력하는 모습이라만 보여도 실제로는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각 이 1장서부터 6장들 끝날 때 그 각 장의 요약을 한 뭐 7, 8개 정도를 이렇게 체크해서 이렇게 아주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읽을 시간이 없다 그러면 책을 쭉 넘기시면서 소제목만 보셔도 되고 또 그 각 챕터의 맨 끝에 있는 요약만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필로그에서 보면 인생을 주도적으로 사는 거에 있어서 보통 투자를 시작하면서 이 저자가 제일 어떤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세상에 양보했던 내 시간을 되찾아서 시간을 나를 위해서 쓰기 시작했던 것을 가장 잘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내가 투자라는 것이 단순히 돈을 떠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발견한 그런 기쁨이 정말 있었고, 그래서 투자는 정말 자기에게는 어떤 희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내가 정말 이게 내가 좋아하는 일을 정말 찾았다, 어떤 취미를 찾아서 뭐 여행을 찾아서 이렇게 세상을 헤매는 게 아니라 투자를 공부를 하면서 세상을 배우면서 본인은 오히려 훨씬 더 좋아하는 일을 즐겁게 하는 자신의 꿈을 찾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에필로그에서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와보시면 이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해서 첫 번째 장에서는 이제 자본주의 자체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인류가 살아온 이래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은 적은 뭐 고대 바빌론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제 인플레를 넘어설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서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정말 신기한 거는 아무리 돈을 풀어도 인플레가 오지 않는 이유는 이제 기술의 혁신으로 모든 어떤 물건들의 가격이나 서비스의 가격들이 싸졌기 때문인데, 하지만 그 모든 어떤 그 물건과 서비스의 가격이 싸진 거 대비했을 때 주식과 부동산은 또 엄청나게 폭등하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어찌 보면 이제까지의 시대와 좀 다르게 정말로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제 많은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수록 노동 가치는 떨어지고 여기다가 이제 AI 로봇까지 되게 되면 점점 더 직장인의 어떤 그런 노동 가치는 떨어질 텐데 거기서 어떻게 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실제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자기 집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그 비율이 높을 때 가장 잘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잘 사는 나라 부국이 되는 것도 그 중산층의 전체 비중 중에 자기 집을 갖고 있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동산은 그냥 막연히 뭐 어떻게 되겠지, 뭐 국가에서 정책을 내서 살게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로 자기를 지키는 그런 무기를 스스로 장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은 왜 투자를 해야 되는가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막연히 뭐 그냥 자본주의는 나쁜 거, 부자는 나쁜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결국 나만 바보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정말로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인플레는 무엇인지, 그래서 왜 우리가 돈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길지도 않게 아주 짧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업의 이윤이 창출할 때도 그거를 기업과 또 그 정부의 세금과 그리고 이 직장 그 종사자들이 어떻게 그거를 가져가는지에 대해서도 알리고 있고, 또 우리가 우리나라 많은 노후 빈곤층이 세계 1위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사실 우리 윗세대 지금의 노년층 분들이 정말로 전쟁을 겪으신 분들이고 정말 본인의 모든 것을 바쳐서 자식 세대에 다 넘겨주고 그렇게 오래 살아남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분들의 윗세대는 아무리 늦어도 60대에는 늦어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본인들도 그때쯤에는 이제 죽을 걸 생각하고 생애 그걸 하고 모든 거를 자식들한테 다 주었는데 자식에게 이제 모든 걸 다 줬지만 이제 본인은 계속 살아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생각지 못한 상황이라서 그런 거를 보면서 나의 노후도 내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공부하고 직장 취직하는 데까지만 갔다가 잘 모르고 살다가 이제 정말 결혼을 하려고 보면 그때서야 내가 이렇게 몇 년 동안 열심히 저축하고 했던 것이 이거밖에 안 되나라고 하면서 이제 많이 놀라게 되고, 이 집값이 말이 돼라고 하면서 도대체 내가 세상에 뭘 놓치고 있었던 거지, 내가
내가 뭐 이렇게 바보도 아니고 세상 돌아가는 거 다 뉴스 들었는데 뭘 놓치고 있었나 하는 그런 거에서 우리가 돈을 쓰는 방식 그리고 재산의 어떤 거에도 이렇게 그 가치를 잘 평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산 자산과 소비 자산이라는 걸로 그 저자가 말하고 있는데 뭐든지 사서 사는 순간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의 세상의 모든 물건들 뭐 심지어는 자동차도 그렇죠. 그렇지만 이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또 주식이나 이런 거는 산 다음에 오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생산 자산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대하는 나의 어떤 태도는 어떤가, 그리고 직장인이라는 것이 사실 이 돈에 대해서 어떤 포지션을 가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면 무조건 막 뭐 수전노처럼 아껴서 막 그렇게 삶의 즐거움도 없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돈을 쓰는 거를 좀 다른 생각으로 하면 되고 돈을 그렇게 이렇게 쓰면 휘발돼 버리는 곳에 돈을 쓰지 말라는 거지 오히려 훨씬 더 큰 돈, 몇 천만 원씩 되는 이런 돈을 실제로는 이 부동산을 사고 파는 그런 행위를 어떤 소비 행위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훨씬 더 즐겁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의 비근로소득 창출 6단계 이런 것도 해서 맨 처음에는 열심히 월급을 받고 그 다음에는 또 절약을 해서 저축을 하고 그래서 남은 종잣돈을 만들어서 그 종잣돈을 자본으로 해서 무언가 생산자산을 사는 행위 그거 자체가 이제 투자가 되고 이 앞에 4단계를 이제 계속 무한 반복하다 보면 그게 정말 시스템이 돼서 나중에는 비근로소득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여러 개를 사서 여러 그 주식에서 어느 게 돈을 벌어줄지 모르지만 거기서 이제 그 이득이 생길 수 있는 거를 확률을 높일 수 있듯이 주식을 하나만 하면 벌면 크게 벌 수도 있지만 망하면 쫄딱 망할 수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저자가 말하는 거는 아파트도 뭐 이렇게 부동산도 뭐 처음에부터 이게 큰 부동산 비싼 거를 할 수는 없지만 아주 그 갭 투자처럼 이제 비싸지 않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거에서 작은 부동산을 여러 개를 사서 그거를 모으다 보면 그 중에 많은 것들이 실제로는 물론 그 중에서 손해 보는 것도 있지만 버는 것들을 좀 더 높여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도 실제로 예금과 적금 보험도 비교하고 주식과 펀드는 또 어떤지 또 부동산은 어떤지에 대해서 이렇게 그 비교해주고 있는 것도 재미있고요. 의미가 있고 또 이 전세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밖에 없는 아주 독특한 정말 어찌 보면 민간 금융이죠. 무이자 대출인 셈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이 무이자 예금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돈이 크지 않아도 그 전세라고 하는 돈은 절대 뺏기지 않을 그 돈을 이용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 이후서부터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도 많은 젊은이들이 다 이렇게 이 전세를 끼고 월세부터 시작해서 사월세로 시작해서 월세로 시작해서 또 전세로 해서 더 큰 전세로 해서 이렇게 다 이 자산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인데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우리나라의 전세 시스템이 얼마나 좋은 거를 이렇게 배합하는 여러 이 글로벌 금융의 어떤 프레셔 압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전세를 점점 없애려고 하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거의 지난 10년 동안 나온 여러 정책들을 보면 사실 얼핏 보기에는 임차인을 도와주는 것 같지만 그 행간의 뜻을 읽어보면 전세 자체를 이제 거의 소멸시키려고 하는 게 있어서 전세가 없어지게 되면 사실 서양 사람들이 왜 그렇게 수익 대비 그렇게 꼬질꼬질하고 비참하게 사나를 보면 수익의 대부분을 다 월세로 내야 되고 월세 이외에는 다른 주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이 실제로 월세로 내는 그 돈을 보면 이 대부분의 유럽 대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또 미국의 대도시들도 이 월세가 뭐 요만한 스튜디오 하나에 기본적으로 3,400만 원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리 내가 대기업을 다니면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대기업을 다녀도 그 대기업에서 받은 월급의 거의 뭐 최소 반 이상을 그냥 매달 휘발하는 월세로 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본인의 어떤 뿌리를 내릴 수가 없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전세라는 것 아주 현명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탄탄한 이
중산층을 만들 수가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이제 점점 더 없어지고 있으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에 비해서도 상황은 많이 나빠졌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또 다 절대로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거기 안에도 다 틈새가 있고 또 세상은 돌고 돌고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 흐름을 잘 조바심 내지 말고 잘 보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자가 실제로 이제 의왕시나 이 평촌이나 이런 서울시에서 가까우면서 입지가 좋은 그런 곳에서 어떻게 내가 얼마를 주고 투자했었고 또 똑같은 거에서 저기를 살려고 했다가 이거 비슷한 분당에서 이거랑 비슷한 게 있었는데 라고 하는 개념에서 또 분당을 샀고 또 분당을 또 사서도 굉장히 좋았지만 실제로는 생각해보면 거기서 조금 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34평형을 샀었으면 그거보다 훨씬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어떤 복귀 같은 그때 그랬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경험을 이제 다시 복귀해보는 그런 것도 실제로 보면서 도움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살 수는 없지만 이분도 이렇게 했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저희 읽는 독자들에게 열심히 알려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입지나 그런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도대체 뭐가 입지가 좋다는 건지 뭐가 나쁘다는 건지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보면 이제 교통이나 주변 환경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공 투자를 위해서 필요한 필수 지식을 4장에서 또 얘기해주고 있으신데요. 그래서 이 누구나 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냐 하는 거에서 실제로 이분이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우리 그 통신료나 보험료나 이런 거는 뭐 바꿀 수 없는 거고 그때 놀랐던 것이 한 달에 음료값을 30만 원이나 쓰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에서 음료값만이라도 이제 줄여서 하면 좋겠다라고 했던 거고 하지만 이게 뭐 그렇다고 너무 막 비참한 짠돌이가 되라는 게 전혀 아니고 내가 다만 그렇게 소비재인 커피나 이런 거에서 쓰던 거를 내가 정말 더 큰 돈 이런 정말 1,000만 원씩 이렇게 3,000만 원씩 내면서 내가 큰 이 부동산을 그 투자하고 또 사고 하면서 세상을 배우고 또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또 세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부동산 관련 책들에서 이렇게 보이는 것은 결국 어쩔 수 없이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실제로는 많이 좌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뭐 수도 없이 이 아파트는 계속 우상향으로 올랐지만 정말로 특이하게 한 2006년서부터 2016년까지 딱 한 10년 동안 아파트 값이 실제로 서울에서 계속 10년 내내 떨어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자 16년 이후서부터 완전히 폭등을 한 것인데 실제로 그 10년 불과 그렇게 아주 옛날 얘기도 아니고 2006년에서 2016년까지 10년 동안은 어떻게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아파트 값이 떨어질 수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도 이렇게 비교해 보면 결국은 이게 정책에 의해서 모든 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정책도 사실 어떤 글로벌한 어떤 부동산 투자 회사나 그런 기업의 영향과 어떤 그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우리 IMF 됐었을 때는 이제 이 서울이나 전 세계 이 주요 도시의 큰 상업 프리미엄 어떤 그 빌딩들이 큰 그 타깃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주택 시장으로도 많이 옮겨가고 또 우리나라가 점점 더 선진국에서 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택 시장도 많은 세계의 사람들이 눈독 들이고 있게 돼서 전처럼 우리끼리만 살던 그런 때와는 투자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투자 진리라는 없기 때문에 이 책에 있는 것만 그대로 또 보셔도 안 되고 하지만 계속 세상은 바뀌고 그러면 바뀌는 거에 따라서 또 새로운 게 계속 바뀌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시대가 됐던 이게 사회주의 국가거나 그런 게 아닌 자본주의를 하는 이상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있으니까 계속 공부해 나가고 하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하지만 또 돈을 벌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주식 투자가 됐던 부동산 투자가 됐건 잃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게 중요하고 또 잃지 않겠다는 그 원칙을 꼭 지킨다는 그 워렌 버핏의
그 원칙을 꼭 상기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파트를 살 때 제일 중요한 게 저평가다라고 이 저자는 말하고 있고 주식에서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좋은 물건을 저평가된 상태에서 사는 것이 가장 모든 거의 핵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이제 하도 건물들이 많이 노후화돼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외곽 경기도 이 인근 신도시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때 인근 신도시도 평가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거를 잘 평가하면 누구나 조금 이제 공부를 좀 열심히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혼자서 하지 말고 남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잘 같이 공부하면서 하면 훨씬 좋을 거다. 그래서 결국 부동산 투자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투자하는 것이라서 부동산은 긴 호흡으로 이렇게 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리나라가 갑자기 망하지 않고 국력을 이렇게 유지만 해준다면 반드시 오르게 되어 있는 것이 부동산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구가 소멸되는 지방 도시라든지 이럴 때는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고 또 똑같은 서울의 도심 아파트도 2006년에서부터 2016년까지는 엄청난 이걸 했고 2016년에 아파트를 파신 분들은 팔자마자 진짜 지금 이제 2016년에 갭 투자로 전세비 끼고 아파트를 샀었으면 그때 뭐 한 3억에 만약 9억짜리 아파트를 6억 전세비 빼고 3억 주고 샀었다면 지금 그게 최소한 30억 이상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정말로 불과 10년도 되기 전에 3억을 주고 사서 30억이 되는 거를 봤던 것이 2016년에서 지금 2026년의 상황이고 2006년에서 2016년까지는 거꾸로 계속 지속적으로 10년 내내 떨어지기도 했었는데 다만 그럼 많은 정치인들이 또 뭐 그럼 내가 해서 아파트를 반값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지만 그건 결코 좋지가 않고 아파트 값이 올라야 하는 이유는 세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는 누구도 어떤 정권이 바뀌어도 그건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다만 이제 그 정책을 낼 때 이렇게 강남 아파트를 잡겠다 하는 느낌보다는 강남 아파트는 그냥 두고 강남 아파트에 준하는 좋은 어떤 그 신도시든 신도심이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오히려 이 강남에 몰리는 그런 수요들이 분산되면서 값이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부동산 관련 책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는 돈이 거의 없는데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조금만 그 신도시로 나가게 되면 한 뭐 아파트 값은 3억인데 전세값은 한 뭐 2억 7천 이렇게 해서 전세가가 아파트 값의 85%가 넘는 그런 것들이 꽤 없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사게 되면 사실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만 투자해도 아파트를 살 수가 있고 그때 똑같이 뭐 의왕시다 똑같이 평촌이다라고 할 때도 그 안에서 그 초등학교를 품고 있느냐 뭐 여러 가지 공원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나중에 향후의 전망이 틀려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하고 또 여기서 그런 갭 투자로 샀을 때 어떻게 하면 바로 또 임대가 나가야 되니까 전세를 계속 끼고 있어야 되니까 그럴 때 그 전세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나가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에 대한 팁도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무너지지 않고 지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이제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 통장에 그냥 현금을 쌓아놓으라는 뜻은 아니고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미리 확보해 두어야지만 한다. 이렇게 보면 주식도 그렇고 뭐 장기 보유를 못하는 거를 마치 그 보유한 사람이 뭐 이렇게 진중하지 못하고 촐싹 맞아서 이렇게 사고 팔아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사람들이 어떤 아파트를 팔거나 이 주식을 갖고 있던 거를 팔게 될 때 실제로는 그 작은 그 고정 수입이 없어서 팔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세금을 내기 위해서 그 몇십 년을 갖고 있었던 집을 팔게 된다든가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다니는 나 뭐 겨우 200만 원 받는 직장, 뭐 300만 원 받는 직장을 우습게 할 게 아니라 거기서 고정 수입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튼튼한 이 나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아주 단단한 성벽이 된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고정 수입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나의 큰 자산이 되는지 그래서 그렇게 어떤 현금을
가질 수 있을 때만이 비로소 내가 부모한테 물려받은 집이든 내가 산 집이든 내가 한번 소유했던 것을 지킬 수 있다. 사실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팔고 10배 오를 걸 또 모르고 그렇게 팔면은 바보라고 생각하지만 그때는 그 단돈 얼마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걸 팔 수밖에 없는 사업을 한다든가 이럴 때 꼭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키지 못한 사람을 어리석다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나한테도 저런 일이 똑같이 닥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그럴 때 그거를 지킬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투자 매뉴얼이라고 해서 또 5장에서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 그리고 나는 투자 중에서 어떤 게 좋은가 나는 주식이 좋아 나는 부동산이 좋아 라고 할 수도 있고 이 저자는 부동산을 택한 것이고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를 택한 것이고 또 아파트에 대해서도 아무 아파트나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제한된 그 시점에 그 돈에서 어떤 아파트를 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고 거기서 어떻게 가격이 상승할 것인지 또 그냥 상승하지 않을 것인지를 알아보는 어떤 안목 그리고 주변의 전세가율하고 가격을 보는 어떤 거에서 여기 호갱노노 같은 앱이라든지 또 이 조인스 중앙일보에서 하는 조인스 부동산 부동산 랜드 조인스 랜드 부동산에서 네이버 부동산과 같이 여기를 보면 같이 또 서로 전세 비율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알아볼 수 있는 어디부터 공부해야 되지 하는 막막함에서 여기서 어떤 사이트나 어떤 앱이나 이런 거를 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꼭 이분은 이런 소형 아파트들을 이제 갭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 또 때로는 경매가 또 인생의 인연처럼 오기도 하고 또 똑같은 걸 샀더라도 세금을 어떻게 절세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재테크 분야를 하나하나 이제 알아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으세요. 그리고 하지만 내가 어떤 재테크를 공부하는 거는 사실 꼭 돈을 떠나서 세상이 이렇게 변해왔었구나. 세상이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아는 세상을 보는 안목을 갖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고 하지만 내가 지금 나는 지금 미술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내가 지금 의사가 돼야 되고 어떤 노무사를 해야 되고 내가 내 프로페셔널에서 내가 어떤 성취를 꼭 해야 되는 그 시점에는 또 돈을 내려놓고 내가 이뤄야 되는 그 성취에 몰입하는 것이 또 훨씬 더 실제로 내 프로페셔널에 집중하는 것만큼 더 큰 종잣돈은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내 프로페셔널에 집중해야 될 때는 또 내 자기가 해야 될 그런 인생의 과제에 또 하고 또 어느 순간 내가 좀 더 이제 돈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상황이 됐을 때 돈에 대해서 생각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재테크 책도 나랑은 관계없다고 밀어두시거나 아니면 또 너무 여기에만 몰입해서 인생 전체를 또 이렇게 또 밸런스를 깨지 마시고 항상 재테크에 대해서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 그리고 나의 프로페셔널 그리고 나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도 나는 도대체 왜 돈을 벌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안다면 돈을 버는 그 과정 자체가 정말로 보람이 있고 그 모아진 돈도 정말로 훨씬 더 가치 있게 쓰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책을 만나신 많은 분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하는 재테크 책들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앞으로 한 5년 뒤에 아주 많이 부자로 성장해 계시기를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